정책평가연구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설렙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정책 평가를 개혁한다. 정책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정책 평가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제가 그 정치나 정책의 현장에 있으면서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는 힘들고 저희들 후배나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오늘 뭐 조금 한이 맺힌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 또 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좀 반성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로 인해서 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질곡이 생겨났던 건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거기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책도 좀 쓰고 했지만 오늘 그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이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주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린 중간에도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끝나고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퓰리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페론인데 이 페론 부부가 당시 아르헨티나 1950, 60년대를 완전히 망쳐서 세계 몇 개국가 선진국이었다가 그야말로 급전직하 나락에 떨어지는 역할을 한 사람이 페론이고 이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이 속임수를 쓰고 또 많은 선심성 정책을 펴다가 망한 대표적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말로 좌파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기 영화 포퓰리즘 정책을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직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박 교수님 워낙 이제 이 정치학 쪽에서 많이 다루시는 분야라서 나중에 한번 질의응답 시간에 초과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생겼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리스는 포퓰리즘으로 정치권에서 워낙 많은 짓거리를 해서 정치인들이 서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했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게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같은 국민연금 우리는 지금 현재 급여를 40% 내 43%, 44% 높이자 말자 하고 있지만 한때 우리도 70%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공약을 하다가 그 급여율 그러니까 자기 임금 대비 연금을 우리는 이제 40%로 많이 낮췄는데 그리스는 120% 준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고 표 찍어주고 그 사람들 다 당선시키고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리스가 각종 통계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리스는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통계까지도 다 조작하고 하다가 EU로부터 경고받고 심하게 제재를 받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학계에서 이 경제학계에서 주로 연구를 한 결과 세계적으로는 이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노드와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경기 순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돈을 풀고 예산을 풀고 그래서 뭔가 이 경제에 선거 이후에 선거 직후에
붐이 생겼다가 다시 깔아앉고 하는 순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론을 처음 이야기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강석훈 교수하고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치적 이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한번 학계에서도 한번 발표한 적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퓰리즘에 영향을 안 받는 올바른 정책은 어떤 거냐? 평가 이전에 먼저 올바른 정책 하는 거는 항상 이 영어로는 이 behavioral response, 즉 행태 변화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정책을 펴면은 이 정책이 어떤 변화를 야기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책의 대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정책이 바뀌어지면 혹은 새로운 정책이 생기면 사람들이 예전같이 똑같이 행동하겠거니라고 하고, 그 행동의 기준 하에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를 예측을 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든지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 반드시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보입니다. 세금을 늘리면은, 세금을 올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을 덜 하든지 소비를 덜 하든지 합니다. 근데 세금을 올렸을 때 과거같이 똑같이 행위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서 정책을 펴면은 그야말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정책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정책은 어떤 정책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예측할 때 과거와는 달리 이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사전에 염두를 두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나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항상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창문세입니다. 영국의 17세기 말에 생긴 세금이 창문세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 지금이야 그 재산세 혹은 이런 세금을 매길 때 해당 부동산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세율 얼마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힘들어서 17세기 영국 창문세 도입하기 전에는 한 건물에 혹은 한 집에 아궁이 수를 곱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궁이 없어지는 추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한 모든 집이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 개수 곱하기 세율 이렇게 붙인 게 창문세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특정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는 아직도 이런 창문 막힌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하는 주요한 어떤 정책의 변화가,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런 식으로 창문까지 막고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나왔냐면은 이 창문의 개수 말고 창문의 폭 곱하기 얼마라고 해서 그건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폭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건축 양식이 생겨났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세금이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근데 우리 국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 변화, 사람들의 행태 변화를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이른바 시장경제에 입각한 정책을 펴신 분이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의 저울이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다룬 게,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면 세종께서 보고를 받을 때 저작거리에 가짜 저울이 많이 나놉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보고에 우리 사극을 보면 항상 그 가짜 저울 만들고 그걸 사용한 상인들은 다 잡아서 족쳐라 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군주의 임금의 지시인데,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관인 저울을 모든 시장 앞에 다 비치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저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악덕 상인을 잡아서 족치는 대신 그와 같은
모든 시장의 관인 저울을 비치하도록 한 이 조치는 바로 그야말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분주의 탁월한 정치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조선왕조 실록의 자료들이 여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는 제가 상황을 가보는데 예전에 어떤 공무원께서 이걸 일일이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조선왕조 실록이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매일매일 단위에 일어나는 모든 기록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한번 보시면 역대 조선 왕 중에 세종만큼 거의 매일 기록이 굉장히 많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진짜로 엄청난 많은 진짜 그야말로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중에 세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세금으로 한 바른 정책의 모델 케이스 중에 하나 3개가 국내국에 각각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팍스 로마노라고 해서 로마의 황금기를 이루는데 그 근본이 됐던 게 바로 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수없이 많은 세금 종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세목을 다 줄여서 5개로 딱 만들고 그걸 300년 동안 유지하도록 결국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금 제도가 단순해지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번영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목이 아직까지도 뭐 20개가 훨씬 넘을 정도로 웬만한 세금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또 이제 우리 세종인데 여러분들 잘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신 것 중에 하나가 연분, 구등, 전분, 육등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그냥 많이 배우셨을 건데 이 또한 세종이 얼마나 위대한 임금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이 모든 농지에 대한 뭐 수확에 대한 어떤 세금이 손실납품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방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여기서는 토지가 여기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정을 때리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비리가 생겨났습니다. 뇌물을 받고 수확량을 줄여서 해주고 하는 많은 비리가 생겨나서 여기에 대해서 세종이 검토하라고 즉 이걸 없애기 위한 조치를 만들어 보라라고 한 게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토지에 따라서 그의 작황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뇌물이나 이런 비리가 생겨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라고 해서 실제로 매년 연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의 작황을 9가지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전분은 해당 토지의 비옥도를 6가지 단계로 만드는 시기의 어떤 매년 작황과 토지의 어떤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그냥 시행하지 않고 당시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로 해서 점점 확대하면서 실시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기록에 나오는 최초의 설문조사인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고 난 뒤에 시범 실시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찬성이 한 60%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까지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과반이 넘으면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어떤 특정 정책을 하려면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의 국민은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더 검토를 하라고 한 게 이제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처음 세종 12년에 논의가 시작된 게 세종 26년 14년 후에야 비로소 이 제도가 확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조선 초기에 이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여론 신문에 뭐 설문조사 돌려가지고 여론조사 나온 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정책을 수없이 많이 하는 지금 오늘날 우리 실정을 보면은 이와 같은 세종의
이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발상이나 의지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가 올바른 정책 혹은 이 정책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스웨덴이 그 유명한 복지국가, 세금이 굉장히 많고 과도하다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스웨덴이 2004년에 상속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부유세까지도 없앴는데, 자, 2004년에 상속세 없애기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케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아스트라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가 결국은 스웨덴을 떠나고자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네카하고 합병이 돼서 오늘날 우리 백신을 많이 맞아서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는 스웨덴 기업이 아닌 걸로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어쨌거나 2004년에 상속세를 없애버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정책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2004년 12월 대비 2005년 1월 1일부터 없앴으니까 1월 1일 한 달 대비 사망률이 10% 차이가 납니다. 즉 없애기 전 2014년 12월 달 대비 2005년 1월 달 사망률이 10%가 높아져요. 그건 분명히 이제 생명 연장을 해서 뭐 조금 더 살게 하고 상속세 없는 상황에 돌아가시도록 한 측면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나마 상속세 없는 시점에 죽어야 되겠다고 억지로 더 살았다고 하는 거는 증명은 안 되지만, 그게 유명한 경제학 저널에 한 두세 군데 실려 있습니다. 그 실정조사 결과가. 자, 그만큼 어떤 정책의 변화는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의 생명 현장 의지까지도 바꾼다라고 하는 사례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왜 이렇게 파퓰리즘에 휘둘리느냐. 첫 번째는 세금은 복잡하고, 또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세금에 대해서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복잡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가지고 쉽게 현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자, 한 가지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항상 매년 오래전에 요구하던 세제 개편 건의 중에 하나가 근로자 면세점을 인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금액을 더 높여서 세금 안 내게 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으면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우리 면세점 높아지면 우리 세금 덜 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면세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까지 벌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근로자의 당시의 근로자의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50%가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한 30, 40% 되지만, 근데 많은 한국노총, 민노총의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들은 이미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면세점 높여준다 그러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표를 찍어주고 합니다. 자기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를 매달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한테 돌려받는데, 자기는 세금 낸다고 착각을 하고 면세점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근로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민노총, 한노총은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몰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정치인들은 면세점 높인다라고 하는 거를 앞다퉈서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높아져서 근로자의 50% 가까이 세금을 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선진국 미국이나 모든 OECD 국가는 90%가 넘습니다. 90% 이상이 다 세금을 냅니다. 즉 비록 작은 세금을 내지만 다 내는데, 우리는 면세점만 자꾸 높이다 보니 근로자의 세금 안 내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면세점을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메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쉬운 일이 소비세를 몰래 늘리는 겁니다. 자, 소비세를 늘리면 결국 누가
제일 많이 부담을 가집니다. 저소득층 즉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면세점 높인다고 해서 좋아했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받게 되고 또 지출을 줄여야 된다면 그 지출을 줄이는 거에 피해는 즉각적으로 근로자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세금 깎아주고 지출 늘리고 적자 생기고 부자 생겨도 그냥 국채 발행해서 다 메꾸고 결국 피해자는 미래 세대한테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도 또 다른 파퓰리즘의 악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방침은 세입 내 세출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재정 적자가 생기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면세점을 높이고 해서 생기는 세수의 감소를 다른 세목에서 늘리든지 아니면은 지출을 줄이든지 하는 노력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도 안 하고 그냥 국채 발행해서 계속 국가 부채만 쌓아서 이제는 뭐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뎌졌지만 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 파퓰리즘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금은 쉽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뭔가 만들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연구원 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2년 전에 만들고 난데 첫 저희들 이제 정책 시리즈를 발간한 게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는 정치의 속고 세금의 울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고 이 책이 저와 같이 예전부터 같이 세금 관련돼서 연구하던 학자 몇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세금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풀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하고자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책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책을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요즘 뭐 책 2세 찍어도 굉장히 잘 성공을 할 정도인데 하여튼 많이 안 팔리더라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나름대로 딴 사람들한테 세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는 조금의 단초를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고